지난 6월 국회도 여야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자유총연맹 연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임시국회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또 노란봉투법까지 아주 바빴는데 7월 임시국회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7월 임시국회도 쉽지 않은데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국민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법안들이 꽤 많은데요. 가장 부작용이 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예. 당시에 청소년들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공급되고 있고 또 깡패들이 버젓이 활보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단기간에 부작용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각종 부작용과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인 근거와 국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국익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합의한 내용을 다 뒤집고 다시 논의하자라는 식의 생떼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생떼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익의 관점에서도 맞지가 않고요. 다른 국제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입지와 목소리가 전혀 먹히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좀 댔으면 좋겠고요. 또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확대하고 그리고 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례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입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혹은 각계각층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자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따져보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 아예 법을 없애버리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도 어렵고 재계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과거에 선택했을 때 압도적 다수석을 줬던 것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해달라라는 뜻이 있었을 건데 그런 국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월 임시국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와 처리됐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입법 폭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힘이야말로 대통령실의 무슨 이중대도 아니고요. 무슨 그동안에 있었던 노동권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공론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3건 중 이제 하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인 것인 건데요. 여당은 그동안 쭉 기업주 입장에서만 불법 파업이라고 딱 엄난하겠다라고 불법으로 전제를 했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정책 협의 과정이 있었고 공론화 과정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그동안 원했던 입법을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요. 이태원 특별법이야말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여전히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책임이 있었던 그다음에 용산구청장마저 스리슬쩍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희생자, 부모님께서 여전히 이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책임이 있어야 되는 정부 여당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중단하게 하는 것. 그거에 자체야말로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한 대통령실과 정부에 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부 여당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해서도 약 80% 이상의 국민들께서 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떼가 아니라요. 그냥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마저 생떼다,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IAEA의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일본에서 안전하다고 한다. 이걸 마실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해산물 먹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제인가는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무슨 물고기가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아라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냥 먹기 운동을 한다고 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국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 등 두 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요? 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수호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과 상식, 공정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또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례적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헌법 체계 안에서 보장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 정부를 막론하고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그 집회들의 성격을 잘 살펴보면 보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정권 퇴진을 하라라는 정치적인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파업은 이제 노동법상으로도 불법 파업이거든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일 뿐인데 그 바로잡고자 하는 법 자체를 아예 없애서 그냥 파업의 천국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고요. 그럼 결국에 일부 노동자들 그리고 심지어 민노총에는 간첩 세력까지 있다라는 수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 세력들이 벌이는 불법 파업 때문에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막히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나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 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다라는 것조차도 전 세계 의회에서 전례가 없는 독단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해서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야말로 저는 괴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그동안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통과를 한다면 이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요. 한국노총인가를 가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듣고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호법 얘기하셨는데요. 이 관련된 간호법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가셔서 공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번번이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견제와 균형 장치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견제 균형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견제와 균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처리된 이런 안건들을 번번이 거부권 행사한다? 저는 이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부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국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라면 반대로 국회에서는 탄핵권이라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올라온 국민의 뜻을 법을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한다면 그럼 반대인 장치인 탄핵권은 언젠가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6월 임시국회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일단 짚어봤고 이번엔 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했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좀 논란이 잦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래야 맞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근거도 없이 계속 민주당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잦아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IAEA에서 발표하는 최종 보고서는 전 세계에 있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친 1차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또다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더 할 것이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에서 하고 있듯이 물이나 국민의힘이 물맛을 아느냐 이런 식의 선동적인 구호만을 한다고 해서 그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물맛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과학적 검증 과정에서는 쏙 빠지고 오히려 선동적인 장외투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잦아들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IAEA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일본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국제 기구들은 각 그 국가들의 이제 위치나 지위에 따라 돈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국제기구에 중국이 내는 돈도 상당한데 모든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IAEA에서 이번에 검증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이해관계국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으면서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했던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인 논의에 좀 민주당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는 전혀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 300톤이 방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은 없다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류되는 처리수는 온전히 처리를 해서 그 당시 방류량과 비교했을 때 방사능 물질이 0.1%도 되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못 믿겠다,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괴담 말고 좀 더 수치와 과학적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괴담 선동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이 걱정하면 그걸 괴담으로 선동한다. 이건 저는 국민의힘이 좀 여론을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과학 얘기하셨는데요. 과학적 수치 뭘 내보낸 게 있죠?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과학적인 데이터 자체를 본 적이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틀린 부분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 오염수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AEA와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 전에 IAEA 좀 보도가 하나 나왔죠. 약간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IAEA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는 홈페이지에 가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삼중수소는 알프스가 제거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시찰단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시찰단에서 뭘 들고 왔어야죠. 시찰단에서 뭘 갖고 왔나요? 보고 왔다. 밸브를 보고 왔다 정도로 말고는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와 국민 의혹을 해소시킬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은데 자꾸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걸 방출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허용을 해서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좋고 국민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은 왜 도대체 이걸 못 틀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산물까지 안전하다고 먹는 것까지 홍보할 만큼 그렇게 이게 급한 문제인 건지 좀 국민의 여론을 듣고 국민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괴담
괴담으로 선동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가 알려지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일본 여행이든 어쨌든 그 업무하고 있는 그 국회의 신성한 시간에 뭔가 이런 여행 관련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일본 여행이다 보니까 뭐 일본을 반대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내로남불이냐 하는데 이거는 완전 별개로 보셔야죠. 이거는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인 거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후쿠시마 원전수 그 방출에 대한 반대 의견과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보다는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이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100억 원대 코인 자산가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여성 보호 정당임을 표방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2차 가해성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한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이제 내로남불의 단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 시간, 그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홋카이도에 여행 가서 맛집을 투어하고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본 맛집과 쇼핑 투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어서 좋겠다라는 식의 문자를 보면 김영주 부의장도 본인도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부적절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일본 수산물을 뒤에서 몰래 즐기면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결국엔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 주장 자체를. 그렇게 뒤로 몰래 즐기면서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들과 국내 수산업자들, 그 어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고요. 지금 심지어 어민들이 민주당에 제발 괴담 선동을 멈춰달라.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결의안의 내용에는 어민들을 위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어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쿠데타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러냈고 합법적인 대선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합법적인 대통령인데 쿠데타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선택을 폄훼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과연 답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미 그게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민주당이 도둑이 재발절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발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굴 지칭하냐 이게 아니라 발언의 내용을 좀 따져봐야겠죠.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추진 그리고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다닌 것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보와 국익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북한이 바라는 바이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안보 위협,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이거든요. 오로지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전 정권에서 떠들고 다닌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그게 무슨 쿠데타라거나 이런 발언이 나올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네, 우리나라 국익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안보 위협을 초래했는지 이것에 대한 해명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입장을 내놨거든요.
누가 봐도 지난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평화를 지향하고 이제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마련을 해놨었는데요. 이걸 사실 지칭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럼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에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벌한다. 그러면서 수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칭하신 반국가 세력이 지난 정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 고위직에 근무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반국가 세력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 법에 의하면 수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전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고 또 국가의 원수십니다. 그럼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엄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정부나 뭐 특정 세력을 지칭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계속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지금 국민 올라온 법안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총선의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걸 정쟁으로 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안보를 생각해서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무역에 참배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역에 참배할 예정이거든요. 네. 어떤 지금 행보로 바라보십니까? 당연한 이제 수순인 거죠.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가 계셨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어떻게 보면 예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의 총리까지 지내신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싸우는 큰 어른으로서 이제 민주당의 어떠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야권이 더 단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이제 외교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걸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야당으로서 뭔가 이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집권 여당과 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방탄 국회 논란부터 중국 대사와의 외교 결례 문제, 그리고 뭐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의 인선 문제 등 뭐 민주당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이 매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친명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경선 후보로도 나섰을 만큼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체제로서 계속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귀국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예. 친명 체제의 종식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굉장한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역적 핵심 기반인 호남 지역을 먼저 들렀고요. 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특히나 지금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지지자들에게 존경받는 뭐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민주당의 적통은 이낙연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체제나 이제 대안으로서 더 나은 민주당의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산적한 과제는 좀 많을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제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그것을 좀 뒤에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친명계에서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귀국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나 처리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저는 이 만남은 조만간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낙선은 하시긴 하셨지만 경선에서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권이 단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집안 싸움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큰 걸음에서 본인의 큰 걸음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정부 여당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혹여나 당내에 어떤 비판의 지점이 있으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 대오로 힘을 보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일 대우로 힘을 보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그러기를 저희도 뭐 너무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정책적인 문제를 온갖 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명락회동이 빨리 이루어져서 좀 정상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와 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먼저 제안하는 쪽에서 당연히 좀 열세로 네.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정치적인 삿바 싸움을 하는 단계에서 누가 섣불리 먼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다만 변수는 야당의 지지율 추이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지율이 점점점 낮아진다거나 뭔가 위기에 봉착하면 이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